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최이배입니다. 네. 먼저 최이배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상임위 관련해서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이번 주에 최 의원님 초청해서 간담회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상법 개정 공조가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직 하진 않았고요. 안 하셨어요? 예, 초청을 해주신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제가 이제 상법 개정안을 냈고 예. 제가 이제 국회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낸 이제 상법 개정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성도가 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의원이 내신 안, 네. 그다음에 우리 당 오신환 의원님도 내고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 아무튼 좀 공감대를 미리 좀 형성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같이 한번 민주당의 법안 소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했고요. 제가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게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제정이 될 때 그때 좀 너무 물러서서 그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길을 좀 터준 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상법 논의할 때 또 그 자칫 또 그런 또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조만간 아무튼 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법의 거예요? 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부분인데요. 대부분 금산분리, 은산분리 이 부분이요? 아니요. 그 이제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를 선임하는데 주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주주권 강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주주들이 나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의 어떤 전횡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산자위 소속이시죠? 네. 최근에 에너지 전환 지원센터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어떤 활동하게 됩니까? 예. 오늘은 괜찮습니다만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죠. 예. 미세먼지가 가을에 이제 북동풍하고 같이 이제 중국 해안가에 있는 석탄 발전소하고 우리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기후 변화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빨리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2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데 아직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도 없이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그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법과 법 간에도 충돌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소소하게 한전에서 개통연계하는 데까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이 에너지 전환 지원 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서 대한민국도 유럽의 여느 선진국처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빨리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에너지 전환 지원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오늘 어떤지 확인 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 더 이상의 경제 투톱은 없다.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팀워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의 조합, 전임 조화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하는 이 경제 이 전체 구상을 이제 처음으로 김동연 장하선 조가 이제 1기에서 그걸 이제 잘 이끌어 갔잖아요.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이제 시기를 너무 앞당겨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김수현 홍남기조가 이제 그 2기 이 청와대와 경제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는 게 어떤 특정 분야만 잘 알아서야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전 분야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각이나 시민사회나 또 국제 동향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 분이 굉장히 이 실물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또 두 사람 간에 오랜 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이 김수현 정책실장 얘기한 대로 아마 원 팀으로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필두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나빠진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으로 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정책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인사 교체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교체된 인사는 와서 원래 했던 일이 잘했던 거니까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에 대한 경제 진단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또 야당들은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정부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좋아진 거의 문제점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펼쳤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장에 대한 사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모로 저는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에는 교체 안 하고 그냥 김앤장 그대로 갔어도 되는 건데 네. 교체는 해놓고는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앞서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그 세 가지 소득주도 성장론,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큰 축을 가지고 경제에 이끌고 있는 부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거기서 속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건 공정경제였다. 그래서 네. 이 불공정한 경쟁 구도를 바꾸고 뭔가 돈을 많이 번 성과가 대기업에만 갇히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또 근로자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제를 먼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좀 잘못된 상황이 되었고 네. 아무튼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도 하시면서 다시 그 부분 강조하셨어요.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시기상으로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 미리 할 거면 미리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예, 이거 끝나고 나서 하든지 하지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정책 조율도 잘 안 될 것 같다. 예산은 뽑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시기라는 게 매번 뭐 정기국회도 있고 또 끝나면 임시국회도 있고 또 무슨 이런저런 이제 정쟁들이 있고 그래서 네. 매 시기마다 안 중요한 시기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면 차제 우리 야당에서 협조를 좀 해서 네.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좀 조속히 열고 그래서 빨리 네. 이 홍남기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야당에서 자꾸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 경제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의 소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하고 또 우리 사회가 경제 양극화가 커지면서 아까 최유 배우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서
이 저소득층의 다수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자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고 이 정책은 대한민국만 편 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그런 정책을 펴오면서 이 소위 경제 양극화의 아래층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한계 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든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함께 해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일종의 이 시기의 미세 조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조율해 간다면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이 기초 체력이 아주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수현 실장이 사회수석이었다가 이제 정책실장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 정부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전반을 선계한 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예. 거꾸로 이제는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많은 초점이 청와대 중심의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정책도 만들고 집행까지 다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각에서 막상 공무원들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조금은 역할을 줄여주고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내각이 제 역할을 하게 해서 진짜 총리 중심의 책임 내각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면서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그 경제에 대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역시 인식 차이를 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그렇게 급격히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취약계층들이 더 일자리를 빨리 잃게 되고 그래서 우리 뭐 경비원 아저씨들이 뭐 일자리를 잃었다.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줄여가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이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그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올라가니까 또 그 부분에 조금 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 임금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취약계층의 분들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그 소득 그 분위별로 그 내용을 보면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 인사청문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곧 청문회 요청을 할 텐데 뭐 결국은 지금 예산 중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예산이 끝난 12월 한 뭐 5일 전후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결국 지금의 현 김동연 부총리는 나갈 사람인데 결국 예산의 마지막까지 그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좀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산이 끝나고 나서 했어도 되는데 그 잠깐을 또 이렇게 못 기다리고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우왕좌왕하는 또 정부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산 처리가 12월 2일까지가 그렇습니다. 시한이고 법정 시한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가 꾸려질 것 같은데 홍남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문은 어떨 것 같으세요? 김성환 의원님. 네, 일부 야당에서 이제 개인의 이 질병 문제로 이제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본인이 청문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뭐 거기서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가 오래전부터 예산을 쭉 달아왔고 굉장히 이 소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지런하기로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검증이 되어 왔고 또 능력을 검증받아 왔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여야 의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경제부총리 자리를 잘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시기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가급적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인사 나온 날 그 대통령께서 그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그렇죠. 임명을 했습니다. 그 7번째 임명 강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럴 거면은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다 초청을 해서 만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몇 가지 이제 협의안들을 마련해서 같이 발표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당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따로 이제 그 서면을 준비해 가서 말씀 다 못 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이렇게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오셨는데 그 내용에 아무튼 조명래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전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임명이 됐고 결국 7번째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강행된 인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야당이 그래서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여야정 협의체 이후에 이제 그 실천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굉장히 협치의 노력이 안타깝게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우리 홍남기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뭐 빨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청문회 그 요청서 보내시고 20일 내에 하게 되니까 뭐 결국 12월 초 예상 끝나고 나서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저희는 이제 능력만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 한국당은 또 정치적인 쟁점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을 때 작성자 누군지 모른다 다들 이랬는데 그때 홍남기 이제 후보자가 내가 일부 작성한 것도 있다라고 이제 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당에서는 벼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떤 협치의 노력을 모양은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행동이 안 나온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하고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리고 잠시 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이제 떠나시는 김동연 부총리. 네. 야권에서 러브콜이 많이 갔다고 해요. 네. 간다고도 하고. 한국당에서 지금.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인사청문회 짧게 말씀드리고 그 얘기할게요. 그 인사청문회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한 번 더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검증을 하게 되고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약간의 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것이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야당에서도 그 청문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발목 잡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의 청문회가 없을 때 비해서 장관의 재임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났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국면 전환용으로 장관 임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서 훨씬 과거에 비하면 좀 좋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김동연 부총리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야당으로부터 좀 시달리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그 대통령님의 신뢰는 굉장히 두터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공무원 중에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넓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도 아주 탁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총리 자리에서는 곧 내려오시게 되겠지만 네. 아마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 안 갈 것 같다. 야당으로 가기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네. 정두원 의원께서는 그거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 합니다.
청와대가 북한으로 보낸 제주도 귤 200톤을 두고서 정치권이 연일 여러 가지 발언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이번 귤 간 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답례로 그렇게 보내드리고 네. 또 그게 진짜 우리 지금 평화무드의 남북 관계에 조금이라도 좋은 양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당에서도 논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남북 간에는 굉장히 대화도 잘 되고 소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미 간의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한국이 남한이 진짜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 빨리 평화의 어떤 시기를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귤 보낸 거 대환영이었는데 뭐 이제 귤 박스에 딴 거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찬성하시는 것으로. 그럼요. 예. 그렇군요.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예,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귤박스에 귤만 들었겠냐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당이 과거에 그렇죠. 과일 박스 안에 뭐 다른 걸 많이 넣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 자기 습관 때문에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 텐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담겼겠지요. 귤과 함께. 예.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속해 있는 당내에서도 아마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많은가 봐요. 다른 당은 물론이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그 남북 교류와 협력의 큰 물결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이젠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최유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북미 관계를 잘 풀어서 비핵화와 함께 한국의 평화와 또 그로 인한 한국 경제의 발전이 순차적으로 잘 이어지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용진 3법,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연내 통과 목표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연내 통과가 아니라 가급적 빨리. 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박용진 3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저희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한다고 긍정적인 그 논평을 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유치원 확대한다라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쓰도록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조금이나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지원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서 네. 정부가 또 관리하게끔 하자라는 것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 저희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지금 국회 뭐 많은 의원님들께 뭐 이 법을 반대해달라고 또 의견도 보내시고 그러시던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을 못 해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유치원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를 정부가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유치원이 그렇게 엇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선 뭐 물론 유치원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특히나 좀 대화를 해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노력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유치원을 막 다 모든 유치원을 다 적대시하면서 막 비리의 집단으로 볼 건 아니거든요. 이미 네.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유치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주변에 안 그런 유치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 만들어내는데 또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 박용진 3법과 관련해서는 뭐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지금 움직임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김성환 의원님. 네, 우리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사립 유치원이 사실상 사립 유아 학교처럼 운영되다가 거기에 학부모 비용 외에 누리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실상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유아교육 단계가 사실상 공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이제 사회적 마찰 같은 거죠. 네. 아시겠지만 지금 사립 중학교나 사립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막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사립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제 유치원도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거의 관행과 새로운 변화 과정에 갈등이 있는 것이니만큼 그 갈등들이 잘 조율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이 아끼는 자녀들이 유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가 합심해서 하면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법안도 안 내면서 법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시간 끌게 하지요. 또 뭐 다른 뭐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서 물타기 하지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유아교육이 사실상 공교육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슈가 터지고 뉴스로 나오게 되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다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그냥 애초에 그러한 분노는 없어지고 흐지부지 정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이번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기로 한 이른바 그 윤창호법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 분께 간단히 말씀 듣겠는데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무엇보다도 윤창호법은 이제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했고요. 네. 본인의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발벗고 나섰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 의원님들께 공동 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리고 여야 그 원내대표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다른 그 형사법들의 처벌 규정과 그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냈던 법안 그대로는 통과되기는 조금 어렵고 국회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 부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근데 이제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놔도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법원이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법원이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과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막상 양형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양형 기준 빨리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고 법원도 그 부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을 잘 개정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을 또 잘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이 정말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조심하는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께서도 사인하셨고요. 예, 저도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모두의 이제 지난 9일날 사고 난 지 49일 만에 윤창호 씨가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먼저 그 유가족들 그 친구분들한테 정말로 조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 친구분들이 국회를 거치면서 법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일종의 살인죄에 해당이 되면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이 조금 약화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다라고 하는 그 취지까지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다만 그것을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게 맞겠냐, 그러니까 사형까지 하는 게 맞겠냐에 대한 그 양형의 기준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국회에서 조금 다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대목들은 법에서 충분히 이제 담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이 동료 국회의원이 음주를 하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965님, 국회의원님들 왜 법안 처리를 미적미적거리시나요? 의원님들 급여 한 달만 미뤄보세요. 난리가 나고 국회가 뒤집어질걸요. 라고 일침 주신 분도 계셨고요. 최이배 의원님 칭찬 문자가 좀 보이는데 1908님, 바른미래당이 야당 패널로 나오니까 오늘은 토론이 온화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송시현님께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최이배 의원님 굿입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당내 문제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당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엄중 경고를 했는데 이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단 최근에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거의 뵌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론을 통해서만 뵙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시죠. 예. 안 간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지를 두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한국당이 지금 정부 여당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현주 의원님도 약간 이제 그 한국당과 되게 비슷한 그런 이제 논평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당에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 정체성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합리적인 개혁, 그다음에 민생, 그다음에 이제 실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과 달리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협치도 우선을 하고 항상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좀 같이 그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예, 지금 본인 지역구에 이제 광명에 그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광명에 또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는 이제 부산 영도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이제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가 본인이 또 그 지역에서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신다는 얘기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건 언제셨어요? 지난주 주총에는 의총 때 오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사적인 만남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시기 참 힘들거든요. 저희 여러 시사 프로그램 쪽에서. 네. 좀처럼 이렇게 모습을 잘 드러내시지는 않는 분인데. 개인 홍보는 잘 안 하시고. 예. 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사생활 노출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콩 먹방 티저 영상을 공개하셨어요? 우리 당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그러니까 쓰인다, 쓰다, 쓰임새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 씀을 이제 개국을 했는데요. 네. 그 개국할 때 그 개국 준비하는 팀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대표가 어디 지방 내려가는데 땅콩 먹는 걸 찍어서 본인 의사가 관계없이 아마 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팟캐스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시청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당도 그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이 뉴스를 전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소위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우리 당은 좀 진짜 뉴스를 재미있게 전달해 보자는 취지로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클릭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차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오태우대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